프란체스코 수도회 이야기하면요, 정말 흥미로운 역설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청빈 논쟁이라는 건데요. 모든 걸 버리겠다는 아주 순수한 이상이 어떻게 교황은 물론이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까지 끌어들인 거대한 논쟁으로 번졌는지,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절대적인 무소유를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들을 거대한 건물과 재산으로 이끌었죠. 아니, 대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했을까요? 이 기나긴 논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길입니다. 먼저 순수한 이상에서 출발해서요, 그 성공이 가져온 딜레마를 보고 또 이걸 해결하려는 법적 해법들, 그리고 사용이냐 소유냐를 둘러싼 아주 치열한 논쟁과 위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뒤집는 새로운 관점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한 사람,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아주 급진적인 타협 없는 비전에서 시작됐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이상은요, 정말 급진적일 만큼 단순하고 또 순수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와 제자들의 삶을 완벽하게 따라 사는 거였죠. 돈은 아예 만지지도 않았고요. 오직 자기 노동의 대가나 아니면 사람들이 베푸는 자선에 기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서약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뭐였냐면 이 순수한 이상이 너무나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 성공이 모든 문제의 씨앗이 됐죠. 수도회의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충돌하게 되는지 그 딜레마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문제예요. 이상은 철저한 가난이었는데 현실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수도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감동해서 기부하는 돈과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아니, 가난을 서약한 사람들이 부를 관리해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아이러니? 이건 뭐 그냥 정체성의 위기 그 자체였죠. 자, 이 거대한 역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겠죠? 그래서 교회가 특히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발한 법적인 해법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종의 법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건데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재산을 마음껏 사용은 하되 서류상 소유권은 교황청이 갖는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니까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황 인노첸티우스 4세가 정말 놀라운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 같은 법인 개념의 아주 먼 조상뻘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수도회라는 단체 그 자체에 법적인 인격, 즉 법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이 덕분에 개별 수도사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서약을 지킬 수 있었고, 동시에 수도회라는 법적인 실체는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에 현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혁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법적으로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는 듯 보였지만 이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바로 철학과 신학의 영역으로요. 수도회 안에서는 이걸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나벤투라 같은 학자는 야, 우리가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거랑 그냥 살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다른 거야 라고 주장했죠. 근데 올리비 같은 좀 더 엄격한 사람들은 아니, 그냥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가난하게 써야 진짜지 하고 맞섰고요. 심지어 보나그라티아는 이건 동물이 열매 먹는 거랑 똑같아, 법 이전에 그냥 자연스러운 생존 행위야 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이전의 모든 타협안을 그냥 싹 무시해버리는 새로운 교황이 등장하면서 수도회는 말 그대로 존립 자체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황 요한 22세가 던진 질문은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니, 빵 한 조각을 먹어서 없애버렸는데 그걸 소유한 게 아니라 그냥 사용만 했다고? 이게 말이 돼? 바로 이 논리였어요. 이 날카로운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법적, 철학적 방어 논리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린 거죠. 결국 교황의 결정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첫째, 빵이나 포도주처럼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과 소유를 나누는 건 그냥 헛소리다, 무효다. 둘째, 그러니까 이제부터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너희가 쓰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직접 가져라.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수도회는 창립 이념이 뿌리부터 부정당하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 한 명의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컴의 윌리엄이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논쟁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프란체스코의 이상을 구해냅니다. 오컴이 가져온 비유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였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건 법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건 의무를 넘어서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었죠. 오컴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스토에의 가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윤리적 실천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게 오컴의 기가 막힌 해법의 핵심입니다. 수도사들이 포기한 건 물건을 쓰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로 포기한 건 이거 내 거니까 쓸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세속적인 법적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뭔가를 사용하는 사실 자체는 그냥 신이 허락한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일 뿐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자, 그럼 이 길고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의 순수한 이상이 성공이라는 복잡한 현실과 어떻게 부딪혔는지 봤고요. 또 그 갈등 속에서 오늘날 법인의 시초가 되는 놀라운 법률 혁신이 탄생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서서 권리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깊은 철학적 문제로 발전하는 과정도 지켜봤죠. 그리고 마침내 그 해법이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상을 자유로운 윤리적 선택으로 다시 정의하는 데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백 년 전 중세 시대의 이 논쟁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상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상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